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어나운스한 대로 이러한 점들의 이제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 거고, 특히 이제 밸류의 리스크를 계산을 할 거예요. 밸류의 리스크를 계산하는 것은 이제 이런 특정한 포트폴리오를 정했을 때 내가 선택했다고 하면 여기에 수반된 위험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밸류의 리스크 개념이 이해가 돼야 이거에 이어서 이제 어플라이드 된 그런 프로블럼에서 예를 들어서 쇼폴 리스크를 관리하는 어떤 그 자산 배분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그 리스크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잘 이해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강의 노트 시퀀스 페이지 중에서 66, 67페이지에 밸류 리스크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서 이미 다 봤을 테지만 다 봤죠, 그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밸류의 리스크는 이제 보니까 기호로 알파가 있네요. 알파는 유의 수준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확률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5%다, 뭐 1%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W는 자기 투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 불 투자했다. 그러면 시점에 그거고요. 여기에 있는 Q of 알파가 이제 퀀타일인데 이 퀀타일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지만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 숫자가 이제 네거티브가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서 그 마이너스 숫자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에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취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어떤 자산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얻는 수익률이 0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평균적으로 0이지만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밸류의 리스크는 이제 이렇게 본다고 그랬습니다. 봐갖고 여기를 예를 들어서 95%로 만들면 나머지는 1%가 되겠죠. 그죠? 5%가 되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5% 밸류의 리스크는 요 에어리아를 5%로 만드는 요 값입니다. 요 값.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익률의 관점에서 수익률의 분포라고 했으면 그 자산에 요만큼이 지금 잃을 수 있는 퍼센티지 리턴이니까 투자 금액 곱하기 얘를 곱해주면 손실액이 나오겠네요. 그죠? 네. 이게 마이너스 리턴이니까 절대값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거고요. 퀀타일은 얘를 누적을 해서 그린 거라고 그랬죠. 그죠?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그래서 이게 누적을 하면 뭐 이제 이런 모양이 될 텐데, 그죠? 더해서 1이 되게끔, 그죠?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이를테면 5%가 되는 점을 읽으면 동일한 요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죠? 요게. 네. 그러니까 요 에어리아가 지금 5%니까 5%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5%로 표현을 해 놓으면, 그죠? 이렇게 읽으면 같은 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개념이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가 만약에 표준정규분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 표준정규분포 테이블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읽을 수가 있어요. 아마 마이너스 1.645쯤 될 거예요. 마이너스 1.645. 그죠? 근데 표준정규분포니까 얘가 지금 1이죠. 그죠? 1. 그걸 일단 기억을 하고요. 어떤 자산이 만약에 수익률이 0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뮤예요. 0이 아닌 값이고. 그러면 이제 5%로 만드는 값은, 즉 이 반은 얘가 이렇게 이 분포가 이렇게 쉬프트를 해버리면 이 쉬프트한 것만큼 감소하겠죠. 그죠?
예,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분포가 분산이 1이 아니고 시그마 제곱이다. 그럼 전에는 마이너스 1.645만큼 여기를 읽었는데 이제 분산 표준 편차가 1이 아니면 645고요. 전에는 1이었는데 이제 시그마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쟤를 1을 대입하면 요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2를 대입하면 예전에. 근데 걔가 얼만큼 시프트가 됐다고요? 뮤만큼 시프트 됐죠? 그러면 플러스로 이렇게.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나온 값에 절대값을 취하면 요 값이 될 것이다. 이제 요 값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밸류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그 어떤 자산 또는 포트폴리오에 수익률 분포가 있을 때 평균 더하기 이것과 관련된 유의수준과 관련된 알파와 관련된 요 값, 알려져 있는 값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정의가 되는 값이에요. 이게 밸류 리스크거든요. 알파.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요거라는 것을 알게 되겠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Q 오브 알파가 이게 되는지 한번 이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점을 아직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요 점을 요거에서 5%를 그러면 여기 보니까 리턴이 요거에서 여기 리턴의 분포인데 요거의 리턴의 분포에서 리턴이 어떤 스레시홀드 값보다 작을 확률이 알파가 되도록 하는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뭘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예제를 먼저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플 리턴을 생각을 해보자. 단순 수익률이에요. 키워드는 지금 단순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리 수익률을 사용할 때하고 단순 수익률을 사용해서 계산할 때하고 이 밸류 리스크를 계산할 때 숫자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밸류 리스크를 계산할 때는 단순 수익률 버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가 단순 수익률인데 얘가 평균이 10%고 표준 편차가 15%인 것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밸류 리스크는 이제 일정한 기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t 시점이면 t 플러스 1 시점을 보자. 그래서 1년 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현재 시점에 예를 들어서 10,000 그러니까 10,000불을 투자를 했다고 치고요. WT가. 그러면 WT 플러스 1은 얼마일까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현재 거에다가 1 플러스 R 플러스 1일 거예요. 그죠? 수익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R이 무슨 값을 되는가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될 텐데 기대값은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죠? 기대값을 여기다 씌워 봅니다. 그러면 known value고요. known value고. 그죠? W 곱하기 이거잖아요. 얘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기대값이 여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10% 됐죠? 분산도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여기다 분산을 씌우는 거니까. 분산을 씌워봤더니 제곱해서 나오고 베리언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다음 시점에 WT 플러스 1이 역시 정규 분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고 이게 분산이 된 거예요. 표준 편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예를 들어서 이 분포를 한다 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 평균과 그 다음에 이거의 분산이 여기와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다음 기간을 그냥 month라고 그냥 표현을 했는데 얘가 이제 뭘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 이제 리턴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 처음에 가정을 했으니까요. 얘가 작을 확률이 뭐가 될까를 해보면
이 리턴이라는 거에 이 기대값과 표준 편차니까요. 그거로 빼고 나눠줬습니다. 즉 표준화를 했어요. 표준화.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양쪽에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쪽에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걔를 0.5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으면 이 표준화 별량인 여기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이게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랜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정의되는 Q스타라는 값보다 작을 확률이 0.05가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0.05가 되는 것은 요 Q스타라는 값이 알려져 있다고 그랬죠. 그죠? 아까 마이너스 1.645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표준화 별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네. 요게 1.645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러면 Q는 뭐가 되겠어요? Q는 아까 얘가 Q스타가 마이너스 1.64가 알려져 있고 얘는 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하고 써본 거예요. 얘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가 뭐였죠? 평균 기대값. 그 다음에 여기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45. 평균 이거 마이너스 1.645. 똑같죠, 그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밸류 리스크는 어떻게 돼요? 10,000불 투자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이거. 그러니까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이 여기가 마이너스 10몇 %니까 해봤더니 1,467달러 뭐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거죠. 네. 결국 그래서 이 포뮬라다 하는 거예요. 이 포뮬라를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safety first라는 룰에 의해서 자산 배분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때 저 포뮬라를 기억하고 있으면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1%면 이 임계값이 마이너스 2.326이에요. 2.326. 이런 것들은 이제 테이블을 보면 여러분들이 되겠고요. 보통 트리플 A 뱅크 은행 중에서 트리플 A 한국은 뭐 다 트리플 A잖아요. 큰 은행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신평사가 이제 좋은 소리를 못 듣잖아요. 왜냐면 다 아는 사람이니까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무디스에 가면 얼마나 나올까요? 장담 못 하죠, 그죠? 뭐 더블 A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싱글 A 플러스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미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해외 유수한 신평사 기준으로 트리플 A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저런 밸류 리스크를 계산을 해서 거기까지는 이제 자본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5%면 100에 5번은 100년에 5번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손실을 내 자본금으로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비즈니스가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파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트리플 A 뱅크 같은 경우에는 만에 3개 정도까지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99.97. 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뭐 99.95, 뭐 99.90,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타겟팅하는 그 레이팅이 뭐냐에 따라서 밸류 리스크의 이제 개념도 많이 달라지게, 그러니까 숫자가 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이제 그 밸류 리스크를 이제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좀 써본 거거든요. 밸류 리스크라는 것은 이 숫자라는 것은 내 포트폴리오를 이제 짜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이 변하니까 즉 수익률이 변하니까 가치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 기회에 가치가 이 값보다 마이너스를 붙인 이 값, 그죠? 마이너스 붙이는 이 값보다
작을 확률이 알파가 되게끔 한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때 요 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 값이라는 것은 계산을 이렇게 해봤더니 다 요거고요. R이 저거니까 이제 얘를 여기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의 평균을 빼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눠준 겁니다. 당연히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쓰면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요 값이 이건 랜덤 베리어블이죠. 알려져 있는 값, 알려져 있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죠. 그죠? 관심 있는 거예요. 걔가 Q고요. 그래서 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 쓰면 어디로 생각을 하든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예, 간단히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제 조금 전에 본 것은 이제 싱글 에셋에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10%고 표준 편차가 15% 이렇게 하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웰스의 변화는 그거에 평균 기대값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민이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의 민, 포트폴리오의 시그마. 그걸 대입해주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포뮬러를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전제 조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 가치의 변화라는 거에 분포가 정규 분포한다 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쓰는 거예요. 지금요. 아까 이 숫자가 알려져 있었잖아요. 정규 분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근데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 이유는 이게 심플하고 빨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봤고요. 그러면 이 프로블럼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프로블럼으로 돌아오는데 뭐를 좀 알아야 되냐면 전에 이 전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주식과 채권 두 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평균과 그다음에 분산 이렇게 돼 있는 공분산이 있는 그거죠. 그래서 그 두 문제를 가지고 mean variance optimization, 즉 포트폴리오의 베리언스를 최소화시키는 웨이트를 쭉 찾아보면 각각의 기대 수익에 대해서 요 트레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 트레이스를.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어떤 점에서는 주식 채권이 몇 %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알려져 있는, 여러분 문제를 풀므로써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스크 프리 레이트가 존재를 하면, 예를 들어서 3%가 존재를 하면 우리가 이 캐피탈 마켓 라인을 그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캐피탈 마켓 라인을 그릴 수 있고요. 그러면 어디선가 텐전트가 한번 일어날 거고요. 그죠? 접점이 일어날 거고요. 그 접점은 알려져 있는 재무 이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마켓 포트폴리오가 된다 하는 거예요. 마켓 포트폴리오. 그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선상에 있는 한 점이기 때문에 이 점에 주식과 채권 투자 비중이 이제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여기다가 여기가 T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B이고 이 선상에 여기가 A점이고요. 여기가 D점입니다. 화면을 넘겨야 돼서. 그러면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D점 요 점에서의 리스크 프리 레이트와 그 다음에 이 텐전트 포트폴리오의 투자 비중이 얼마나 될까 이거를 계산하는데요. 지난번에 어떻게 이거를 했냐면 지금 텐전시 포트폴리오에서는 우리가 그 mean variance optimization을 풀었더니 17.80이래요. 17.80. 그러니까 요 점이 17.80이에요. 요 점이. 요 점이요. 내가 만약에 요 선을, 그러니까 요게 3%일 때, 요 점에 해당되는 요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나는 리스크 프리 레이트,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여기를 가겠냐는 거예요. 요걸 만들어내는. 그걸 지난번에 한번 베리언스를 계산을 해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 컴비네이션 포트폴리오, 즉 D라는 점에 있는 포트폴리오는 투자 비중은 시그마 C, 시그마 T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요 점에 가는 투자 비중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투자 비중? 요거에 대한 투자 비중. 요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나오면 1 마이너스 이 투자 비중을 해주면 이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28.1%를 리스키 에셋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텐전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이 웨이트만큼 곱해주고 1 마이너스 웨이트의 리스크 프리 웨이트를 곱해주면 5.537이 되는데 그러면 얘가 5%일 때 5.53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점이나 읽어서 얘를 만들면 W를 계산할 수 있고요. W를 계산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할 수 있는데 반대로 투자 비중을 알려주면 당연히 이것과 이걸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는 알려져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가정하면 얘를 계산할 수 있고요. 얘를 가정하면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을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텐전시 포트폴리오는 옵티마이저를 풀었더니 주식의 84%, 리스크 프리 레이트의 15.8%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당연히 무위험 자산에는 투자가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기대 수익이고요. 요게 기대 수익이고 요게 위험이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위에 보니까요. 위에 있는 산식을 한번 보세요.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1.645. 아까 본 포뮬라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게 퀀타일. 그죠? 예. 그 다음에 밸류 리스크는 뭐냐? 밸류 리스크를 보니까 앱솔루트 밸류예요. 10만 불. 여기 10만 불 투자한 걸로 되어 있는데 10만 불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곱했네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요 데이터거든요. Continuous Compound Return. 얘가 정기분포한다고 가정을 지금 한 거니까. 근데 얘는 실은 단순 수익률에 1 더해서 이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프락시밋하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뭐냐? 아까 밸류 리스크 계산할 때는 단순 수익률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당연히 이제 양쪽에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그럼 얘가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곱해준다. 이렇게. 절대값이죠, 근데 그죠? 예, 마이너스가 되니까. 밸류 리스크는 플러스의 숫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업데이트 안 시킨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이게. 여기는 이 테이블들을, 숫자들을. 그래서 다 이 밑에 있는 숫자들 맞는 숫자고요. 그래서 다른 셀들을 보면 이제 5%를 정하면요. 얘를 알고 있으니까 이거 나누고 이게 리스키 에셋, 탄젠트 포트폴리오에 투자한 비중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러면 5 나누기 17.8 그러면 작은 숫자일 거예요. 아마 1 마이너스 이 숫자일 거예요. 1 마이너스 이 숫자. 1 마이너스 이 숫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이 숫자면
그럼 나머지 1-이 숫자가 이제 여기에 배분이 될 텐데, 요 비율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8%다, 이게. 28%. 그러면 이거 곱하기 28%, 이거 곱하기 28%.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눌러보면 압니다. 눌러보면. 예. 그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이제 프론티어 상이니까 리스크 프리 에셋이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요것만 가지고 계산해 보면 이거 있으면 여기 계산할 수 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무위험 자산, 그다음에 이만큼의 위험 자산인데 마찬가지로 요 비율과 같다고 그랬죠. 그죠? 다 요 비율이 같습니다. 세 개가. 그랬을 때 얘와 얘가 계산되니까 그 밸류 리스크 계산을 해보면 퀀타일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네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A를 보면 A가 지금 요거네요, 그죠? 네. 10만 불 투자를 해서 한 기간 동안에 7,890 달러. 예, 요거의 로스가 예상이 되고요. 이게 B고, D는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얘를 줄였기 때문에, 그죠? 줄였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작습니다. 당연히 얘는 가장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값이 크게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고객들은 우리 고객님의 포지션이 여기입니다. 이때 퀀타일 값이 이겁니다.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10만 불 내고, 이를테면 한 달이든, 한 분기든, 1년이든, 손실액이 5%의 확률을 가지고 나쁜 일이 벌어지면, 마켓이 안 좋아지면, 이렇게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좀 세네? 네. 그러면 이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일로 가시죠, 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 이 마켓 포트폴리오를 나중에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인더스트리로 배분한다. 그러면 이제 인더스트리 1부터 20위까지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쭉 이제 마켓대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나눠주는 거죠, 그죠? 네. 근데 대부분의 증권사들의 프랙티스는 이게 마켓 포트폴리오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비중대로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우리 고객들의 에피타이트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코스피를 비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로 가는 것처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 게 다 여기 있는 세상은 다 expected이에요. 지금부터 미래 기간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대부분 반대로 가서 그렇지. 지금 제가 여름방학 끝날 때쯤에 우리 거래소 사장님하고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해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코스피가 올해 2,500은 가겠습니다 그러셨거든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1,800 가려고 그러는데. 예. 그죠?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코스닥이 550 간다고 그러시든가 딴 데 가서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그분 잘못은 아니에요, 물론. 예. 이게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밸류 리스크가 계산되는 건 보셨죠, 그죠? 네.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기대 수익 같은 것을 계산을 할 때 이제 요 챕터, 그다음 그 다음 챕터, 그리고 그 다음에 챕터 렉처 노트가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기대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들을 좀 더 전통적인 방법하고 이렇게 섞어서 볼 텐데요. 프랙티컬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가 이미 본 것이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공분산을 계산할 때 싱글 인덱스 모델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싱글 인덱스 모델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그냥 개별 자산의 수익률을 초과 수익률 버전이 아니고 그냥 수익률을 이를테면 코스피 수익률로 회귀 분석을 한 거예요. 단순 회귀 분석을, 그죠? 네. 구조가 이제 굉장히 간단한데 그래서 보면
에러 텀은 뭐 잘 모르겠다. 평균이 0이고 분산만 상수인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단순회귀 분석이니까 당연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가 오토고널 해야 된다. 직교 조건을 갖춰야 된다. 즉 코베런스가 0이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A하고 B 사이에 얘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고유하게 벌어지는 사고는 삼성전자의 뭐 어떤 그러니까 고유한 어떤 이 수익의 증감과 관계가 없다.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벡터로 만약에 우리 n 개의 수익률이 있으면 걔를 벡터로 묶으면 이제 벡터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벡터로 표현하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기대값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베리언스는 그때 본 것처럼 뭐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거를 떠나기 전에 그 제가 얘가 가져온 게 이 베타라는 게 이제 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자산이 두 개예요. 1과 2가 있어요.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웨이티드 에버리지겠죠, 그죠? 예, 투자 비중만큼 있습니다. 50%, 50%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 이 R1식이 위에 있었고요, 그죠? 그 싱글 인덱스 모델이 있잖아요, 그죠? I번째 자산에 대해서 집어넣으면 그 식이 나올 거고, 두 번째 거 집어넣으면 이 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쭉 전개해서 상수끼리 묶고, 얘가 들어간 항끼리 묶고, 나머지 에라텀을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갖고, 즉 얘가 포트폴리오의 알파 상수항이 되는 거고, 포트폴리오의 얘가 개수가 되겠죠, 그죠?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럼 베타는 당연히 베타 P는 summation WI 베타 I네요, 그죠? 예, 이렇게 알파 P는 summation WI 알파 I고요, 그죠?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알파와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summation 되는 그런 거고요.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에 당연히 기대 수익이 이제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그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지난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베타식인데 그 싱글 인덱스 모형을 가정을 하고 그 이걸 쭉 써보면 이제 쭉 내려가거든요. 쭉 내려가서 얘가 만약에 자산의 개수가 n인데 n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요 텀이 날아가서 굉장히 심플한 텀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베리언스는 포트폴리오 베타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m 스퀘어드예요. 마켓 포트폴리오의 분산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간단해요. 그 다이버시파이가 충분히 됐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양쪽에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이거는 베타 곱하기 시그마 m이죠,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베타 m, 베타 p라는 것은 아까 WI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될 텐데 한번 편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얘를 WI에 대해서 I번째 W에 대해서 해보면 베타 I만 남고요. 얘 해보면 베타 J만 남잖아요. 그래서 WI에는 이제 이런 구조, 이런 구조인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공통이네요, 그죠? 공통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말로 하면 I번째 자산을 편입을 하면 걔가 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영향이 뭐예요? 어떤 커먼한 거 곱하기 2잖아요, 그죠? 내가 J번째 자산을 편입을 했어요. W를 증가시키면 편입을 더한 거죠, 그죠? 편입을 시키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은 얘를 통해서 계산되네요, 그죠? 그래서 베타라는 게 뭐예요? 위험에 대한 매저죠, 그죠? 그래서 베타가 위험에 대한 매저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에서 리스크 에피타이트라는 걸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우리는
요거 이상은 못 넘어간다. 요 점 이상을 못 넘어간다. 그러면 나는 여기 가면 좋겠는데 이리로 가야 된다고 하면 하여튼 최대한 수익을 담보로 하면서 이제 여기로 가고 싶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각자 자산들을 이제 또는 자산군을 넣고 빼고 할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죠? 예. 이게 큰 것부터 내가 빼겠다든가 뭐 이제 그런 이제 룰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가는 방법을 하더라도. 그냥 테크니컬하게 조금 전에 본 것은 싱글 인덱스 모델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마켓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마켓 모델이라는 거와 싱글 인덱스 모델은 같은 약인데, 마켓 모델에서는 그 잔차항, 싱글 인덱스 모형에서 잔차항 사이에 코베런스가 0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데이터에 맡겨보자.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계산해서 엡실론 텀을 벡터로 만들어 놓고 다른 자산이나 자산군과 이게 비교해 봤을 때 코릴레이션이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크진 않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닌 것을 해준 것을 뭐 마켓 모델이라고 하는데 뭐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고요. 예, 여기 보는 것처럼 어떤 그러니까 멀티 팩터, 멀티 인덱스 이제 모델을 구성할 수도 있는데요. 이 멀티 인덱스 모델은 주로 예를 들어서 뭐 인더스트리 같은 것들을 아까 봤을 때 싱글 인덱스 모형은 마켓이라는 것이 위험 요인이다. 이게 분산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non-diversifiable한 또는 systematic한 그런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마켓이 움직이면 베타의 값에 따라서 이제 내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주게끔 돼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 위험 요인을 인더스트리별로 쪼개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더스트리 1, 2, 3, 4 이렇게요. 인더스트리를 다 모으면 뭐가 돼요? 다시 마켓이 되는 거죠, 뭐 그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기본 아이디어는 전에 이거 하나였던 것이 이제 늘어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실제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냐면 보통 이렇게 멀티 인덱스 모델을 만들 때는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 그냥 기억만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나중에 이제 책을 읽어보면 되는데요. 얘하고 일반적으로 코베리언스가 없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가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얘하고 또 다음 거하고 없게 만들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더스트리가 22개인데 내가 인더스트리 22개를 다 볼 만한 애널리스트가 없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또 잘하는 역량이 있는 인더스트리가 예를 들어서 5개다. 그럼 5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모델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1, 2, 3, 4를 쭉 했거든요. 했는데 5개를 했는데 그럼 나머지는 시장이 없잖아요. 그죠? 얘하고 콜레이션을 없앤다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있고 5개 인더스트리 인덱스가 있다고 했을 때요. 코스피 리턴을 이 5개 인더스트리의 리턴으로 회귀 분석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잔차항이 남겠죠. 그죠? 그 잔차항은 원래 우리가 리그레션 할 때 여기에 있는 친구들, 이 리그레서들하고 얘는 오토고널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코베런스가 0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보니까. 마찬가지로 코스피 리턴을 이 리턴들로 회귀 분석하고 잔차를 보면 그 잔차는 얘들하고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걔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통 우리가 이제 리지듀얼 팩터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어떤 것. 리지듀얼이잖아요. 그죠? 리지듀얼 팩터.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거 할 때도 뭐 그 비슷한 아이디어를 보통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인더스트리는 디폴트로 그냥 집어넣고요. 두 번째 거 집어넣을 때는 첫 번째 거하고 회귀 분석을 해서 두 번째 리턴이 있는데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얘하고 회귀 분석을 해서 그 잔차항을 프락시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인더스트리 리턴의 베리에이션 중에서 얘하고 관계없는 것이 두 번째 팩터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얘를 컨트롤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세 번째 거는 뭐예요? 세 번째 거는 얘하고 얘로 회귀 분석해서 남은 잔차항. 그럼 걔는 얘하고 관계없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팩터들 사이에 코베런스가 이제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코베런스들이 있게 되면 이제 이 포뮬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나중에 기대 수익 뭐 이런 걸 계산하고 뭐 분산을 계산할 때 엄청 이제 복잡한 이제 경우의 수들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오토고널하게 팩터를 만들면 이제 어렵지 않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기는. 이게 끝인가요, 여기요? 그래서 9장은 여기까지, 렉처 노트 9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렉처 노트 10을 들어갈 텐데, 혹시 제가, 프린시플 컴포넌트 애널리시스를 커버했어요? 주성분 분석. 안 했어요? 그럼 월요일 날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주성분 분석도 과거에 보통 많이 물어봤었는데, 제가 그걸 안 했나요? 왜 안 했지? 벡터 모형을 할 때, 우리가 벡터 오토 리그레션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하는 그 스트럭처를 배웠는데, 이제 벡터 시리즈를 분석을 할 때 굉장히 파워풀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주성분 분석이라는 건데요. 그건 제가 월요일 날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예정대로 이어서 S 알로케이션 파트 2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데까지는 이제 스탠다드하게 뭐 이런 일반적인 S 알로케이션 시간을 다 배우는 것들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이제 스페셜라이즈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상황이 어떠냐면 여기 보니까 long term expected return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물론 여기 있는 숫자는 그냥 가상적으로 만든 숫자입니다. 만든 숫자긴 한데 이제 long term expected return 이거는 뭐냐면 이제 호라이즌을 굉장히 넓게 보고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이렇게 부침이 있으니까 이걸 굉장히 길게 보면 채권 시장을 굉장히 길게 본 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expected return이 좀 높고 좀 더 위험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에셋 클래스가 1, 2, 3, 4 쭉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미국 국내 주식, 미국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 주식, 미국 채권 장기, 뭐 해외 채권 뭐 장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대체 투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그래갖고 뭐 부동산 투자라든가 벤처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롱 호라이즌을 놓고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이제 전문가들이 이 클래스들을 보는 애널들이 이제 롱텀 뷰를 냅니다. 예. 그리고 위험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 이거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코릴레이션도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이 롱텀 뷰를 가지고 이제 리턴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면 일종의 그거는 스트래티직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음 달을 보고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 이를테면 30년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30년 정도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자산 배분을 해보자. 뭐 이런 거라고 러프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롱텀이라는 것을 일부러 집어넣었고요. 지금 클래스가 7개인가요? 근데 지금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클래스 1에 40%, 클래스 2에 25%쭉 이렇게 하고 클래스 6는 위험하다 하지 마라 0%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뭐 스트래티직한 벤치마크다 또는 뭐 그러니까 벤치마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스트래티직한 자산 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마켓은 단기간에 이제 뷰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상황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뷰가 바뀐 거예요. 첫 번째 클래스 1에 5%라고 했는데 5% 하기 힘들겠다. 3%밖에 못 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쓴 거예요. 네, 그래서 forecast expected returns relative to long-term return이거든요. 그래서 long-term return이 아까 5%였는데 지금 그것보다 마이너스 2% 작겠다. relative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얘들은 뷰가 안 좋아 보이고 얘들은 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장기적인 포캐스트에 비해서. 그랬을 때 이렇게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벤치마크 웨이트 아까 W 스타로 되어 있는 얘를 그냥 가져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 쭉 해보면 이게 초과 수익률 개념이니까요. 벤치마크 대비 계산을 해보면 10중 8구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올 걸 알면서 거기 이 비중을 가져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요 숫자들은 장기 포캐스트와 지금 단기간에 보는 즉 택티컬한 호라이즌에서 봤을 때 전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익세스 리턴이라고 부를게요. 익세스 리턴을 얘를 쭉 벡터로한 거를 얘를 이렇게 놓고요. 그 익세스 리턴에다가 벤치마크 웨이트를 곱해봤더니 마이너스 2% 손실이 이제 예상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퀘스천은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블럼을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택티컬하게 얘는 스트래티직한 웨이트라고 했습니다. 전략적인 거고요. 단기간에 전술적인 웨이트를 정하고 싶어요. 근데 얘는 이제 그 자산군 7개의 코베런스 매트릭스고요. 근데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이 아까 그 익세스 리턴을 어떤 투자 비중에 대해서 계산을 했을 때 걔가 특정한 값이 되게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W를 얘하고 동일하게 가져갔어요. 동일하게. 그러면 동일하게 가져가면 뭐가 나온다고요, 얘가요? 마이너스 2%. 네. 그럼 내가 얘를 0%로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그럼 얘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과 마찬가지로 W를 전부 더했을 때 1이 되게끔 하고요. 요 아이오다라고 부르는 이 그릭 레터는 1로 되어 있는 벡터입니다. 걔를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오다 트랜스포즈 W는 1이고요. 풀 인베스트먼트 조건이고 초과 수익률이 타겟 레벨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건 데이터죠. 이건 알려져 있습니다. 벤치마크는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도 알려져 있죠, 그죠? 이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뷰가 알려졌으니까. 그럼 나는 내 타겟을 정했을 때 얘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W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부터 그러면 동일한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뭐 1.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 0% 쭉 가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얘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이때 벤치마크 웨이트로 갔을 때 그 포트폴리오에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벤치마크를 따라갔을 때.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벗어난 어떤 게, 벤치마크 수익률이고요. 네, 벤치마크 웨이트고요. 이렇게 얘를 가져갔을 때 얘를 벤치마크 수익률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이제 얘에서 벗어난 어떤 값을 했을 때 걔를 A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RA죠, RA. 벤치마크 수익률은 수익률을 이거로 곱한 거고요.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이거를 내 거로 곱한 거예요. 그죠? 왜 A라고 썼냐면 굳이 이제 이거는 이제 액티브한 포트폴리오라고 한 거예요. 벤치마크를 똑같이 따라가면 패시브한 거고요. 소극적인 거죠. 적극적인 것도 얼마나 적극적인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볼 거고요. 그랬을 때 RA하고 당연히 RB하고는 차이가 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차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트래킹 에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테크니컬한 텀으로 트래킹 에러는 액티브한 수익률하고 벤치마크 수익률의 차이의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그래서 수익률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어요. 지금부터 쭉 있어요. 거기를 벤치마크 웨이트로 그냥 가져갔을 때 내 수익률 시리즈가 쭉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 바꾼 여기서 액티브한 웨이트로 적용한 그거에 또 수익률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럼 두 개 차이를 계산을 하면 또 시리즈가 되겠죠? 그 시리즈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그 트래킹 에러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이야기해보면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목적 함수, 그 최소화시키는 그 목적 함수가 베리언스 텀이기 때문에 그걸 스퀘어 루트 취하면 걔가 트래킹 에러다 하는 거예요. 트래킹 에러는 언제 0이 되느냐? 내가 벤치마크를 정확히 그냥 미미크하면, 따라가면, 그죠? 그래서 이 프로블럼을 실제로 이제 컴퓨터로 풀어봤더니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는 excess return이고요. excess return. 그러니까 아까 봤던 내 웨이트 곱하기 초과 수익률 벡터. 그죠? 새로운 비율을 반영한 초과 수익률 벡터. 그래서 정확하게 내 웨이트와 액티브한 웨이트하고 벤치마크 웨이트가 같으면 실은 여기 0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0이 아니라 여기 아마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2%. 이제 그걸 이제 보기 쉽게 한다고 제가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이거를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같게 만들면, 그러니까 이 액티브한 것이 없이 그냥 가면 초과 수익도 없고 원래 이렇게 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원래가 개념이. 근데 아까는 그 초과 수익률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인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실은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걔를 제가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패러럴 시프트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풀어 나온 결과고요. 이제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보여주기 전에 여러분한테 디스트리뷰션 한 프로그램 중에서요. T, 여기 트래킹 에러 그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팬팩이라는 걸 썼는데, 이게 이제 액세스 리턴 아까고 벡터 7개짜리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크 웨이트가 여기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일단 그냥 지나가도 되고요.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보통 한쪽 대각선만 주어지잖아요. 한쪽 대각선만. 그래서 주대각선은 1111111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 쓸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코릴레이션이라는 거를 벡터로 쭉 정의를 하면
보통 100H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 7개 S의 표준 편차 다 알고 있다. 이건 퍼센트로 만들고 100을 곱한 거고요. 그러면 이 fanpac이라는 거에서는 expand라는 xpand라는 함수가 있어 갖고요. 걔에다가 코릴레이션을 집어넣고 점 곱하기 얘 벡터 곱하기 점 곱하기 그다음에 S 트랜스포즈 이렇게 쓰면 얘가 코밸런스 매트릭스 꽉 찬 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기억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앞으로 비슷한 거 오면 그냥 이렇게 갖다가 블락을 카피해 갖고 그냥 요것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죠? 팬팩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목적 함수를 어슴프레 하지만 잘 보면 벤치마크 웨이트가 있고요. 이건 내 웨이트고 가운데가 코밸런스 매트릭스거든요. 그래서 내 웨이트가 들어갈 거예요. 걔가 여기 어플라이 되고 여기 어플라이가 될 거예요. 얘는 알려져 있는 우리가 집어넣은 숫자고 알려져 있는 집어넣은 숫자죠. 그래서 얘를 지난번처럼 이제 이 컨스트랜트가 어떻게 걸리느냐 그때 A 곱하기 X는 뭐 B다 뭐 그런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써서 이걸 쭉 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벤치마크 웨이트를 가져갈 때가 이제 여기겠는데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나는 최소한 0%는 돼야 된다. 그죠? 단기 비율을 반영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로스는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네요.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W가 있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W는 여기 벤치마크 웨이트에서 얼마만큼 쭉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때 트래킹 에러가 보니까 2점 몇 프로가 나왔네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리스크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트래킹 에러가 2%를 못 벗어난다. 그 2%면 여기잖아요. 여기면 실은 마이너스 리턴을 피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리턴이 아니라 이제 그냥 했을 때가 만약에 뭐 3.7%였으면 지금 1.7%밖에 못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3.7%까지 못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만약 한도가 주어지면 나는 비슷하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더 가야 될지 모르겠네. 뭐 한 뭐 이 정도. 한 이 정도까지는 주어져야 이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보통 트래킹 에러에 보통 뭐, 3%, 뭐, 이런 내외 안쪽이 보통 패시브하게 가는 거다. 그래도 굉장히 클로스하게 가는 거라고 보통 인정이 되고요. 이쪽 지역, 뭐, 8%, 9%, 10%, 여기가 이제 액티브한 거예요. 액티브. 근데 국민연금을 생각을 해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돼요?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적립을 해서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죠? 프리미엄을 받아요. 당분간은 운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리타이어먼트 에이지가 되면 그때 이제 보험금으로 지급을 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용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처음에는 장기적으로 보고 전략적인 자산 배분을 합니다. 근데 올해 보니까 장이 안 좋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미국이 그동안 나홀로 경제가 좀 좋았는데,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에 한 70%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소비재 출하하는 게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과거 10개월에 비해서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미국마저 위험하다. 그럼 세계 경제가 동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확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돼서 지금 전체 시장이 주요 시장들이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우리 시장은 제가 아직 보기가 두려워서 아직 안 봤는데요. 네, 끝나고 나서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등락이 심한 시장에서 이렇게 액티브하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
요 정도의 패시브한 유전을 주면 예를 들어서 기금이 고갈된다. 언제? 뭐 2050년. 2050년 안 올 것 같죠? 금방 옵니다, 여러분. 네. 그렇다고 일로 갈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알기에 한 7, 8년쯤 전에 이제 요 영역을 본 거예요. 요 정도에서 이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요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여러 팀들이 제안을 한 것을 제가 그때 가서 이렇게 어느 팀이 제일 전략이 좋다. 그거를 이렇게 뽑는 데를 한번 갔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성공을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패시브 전략, 액티브 전략,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름이 아주 근사하던데. 예. 그러니까 금융상품을 이름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정크본드. 정크본드는 투기 등급에 있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WB 플러스, 그러니까 트리플 B 마이너스 밑에 WB로 시작하는 것들 있잖아요. 투기 등급. 그러니까 부도력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정크본드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한때, 정크본드 누가 발행하냐면 중소기업이 발행하거든요. 회사채.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발행하는데 그게 이제 펀딩이 안 되니까 상장도 못하고 회사채도 발행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금 애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이름을 붙였냐면 하이힐드 번드, 고수익 채권. 고수익 채권은 맞죠. 그 D가 빠져서 그렇지, 그죠? 예. 분모가 빠지고 이제 분자만 읽은 거예요, 그죠? 고수익 채권. 예. 정크본드 하니까 또 그랬었는데 우리 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 지금 은퇴하셨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그 트래킹 에러 프로블럼들을 실제로 풀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여기 보면 트래킹 에러가 없게끔 만들려고 그러면 원래 그 웨이트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2%를 이렇게 쉬프트 시키려고 하면 트래킹 에러는 3.30을 감수해야 된다 하는 거고 얘의 비중을 줄이고 아까는 뭐 이쪽에 있는 친구가 0이었었는데 얘도 0이네, 그죠? 예. 조정을 해야 된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3.7%인가는 이제 그 똔똔이 되는 거고요. 그거 더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이제 트래킹 에러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 허들이 이제 딱 4%에 딱 묶이면 맥스로 추구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 다음 모델이 이제 이건데, 여러분들이 그 어떤 개념을 전달을 할 때, 특히 이제 컨설팅 리포트 같은 거 쓸 때요, 근사한 이름을 장명하는 것은 무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이렇게 하고, 액티브 웨이시다. 저게. 그쵸, 맞죠, 그죠? 액티브 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전에, 국고채를 발행하는데요. 이게 3년물, 5년물, 10년물,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요. 이게 지금 웨이트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웨이트를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벤치마크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는 데에 대해서 리스크가 분명히 있겠죠. 어떤 리스크예요? 20년을 발행해버리면 20년 동안 쭉 이자만 갚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상환하는 거잖아요. 근데 20년 동안 갚기로 하고 20조를 발행을 했다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1조씩 3년을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20조를 발행하는데
그러니까 3년물로 해서 쭉 갈아타는 거예요. 그럼 6번, 7번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근데, 보통 이자율 기간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이게 장기고요, 단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거로 딱 락킹을 해갖고요. 그냥 쭉 갔어요. 평소에 보통 이렇게 되는데, 좋은 조건이잖아요. 길게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보니까 높잖아요, 이게. 그죠? 단기에 해서 롤오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컨트롤이 돼요, 얘가. 기재부에서 그 기관구조 꼼짝마 그러면 꼼짝 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춤을 춘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행을 해서 롤오버를 하고, 이렇게 락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컴비네이션 달리함에 따라서 분명히 발행 비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일정한 방법으로 그 위험을 측정을 하고, 그러니까 총 비용 관점에서, 예를 들면 뭐 평균 비용이라든가 뭐 그런 걸 관점에서 그 정의를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런 비중인데 걔가 WP고 우리가 WA인데 예를 들어서 5년 정도로 생각했을 때 평균 발행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300조다. 근데 이렇게 왔을 때 뭐 280조다. 20조가 차이 나는 거잖아. 20조가.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지금 현행 이게 얘를 벤치마크로 삼아서 이를테면 국고국에서 이렇게 액티브하게 웨이트를 조정을 하시면 평균적으로 이를테면 3%의 총 발행 비용 절약이 있겠다. 그럼 그거 가지고 국회가 가갖고 잘 쓰니까 성과급을 좀 쳐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 뭐 그렇게 해서 실은 저희가 이거를 해서 기재부에 실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왜 이 비중으로 올해 발행했냐는 거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발행할 것이냐. 왜 그 비중으로 발행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자율 이거 시뮬레이션하고 이렇게 해서 비용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액티브한 웨이트를 가져가면 하여튼 알았어. 다음. 네. 그래서 그 질문이 들어갔다고 누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물론 저희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Safety First 모델인데 오늘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그러네 애매해서 그냥 인트로덕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어요. 극대화시키고 싶은데 조건이 있네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얘보다 이 값보다 어떤 RL이라는 어떤 상수값이 있을 텐데 이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알파 %보다 작게끔 그러니까 맥시멈 알파 %가 되게끔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보던 세팅과 좀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이를테면 마이너스 10%로 떨어지면 안 되겠다. 마이너스 10%보다 더 떨어질 확률이 최대한 알파가 되게끔. 적으면 더 좋고. 그죠? 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되네. 그죠? 예.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여기를 여러분들 성미 급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볼 거예요, 먼저. 그죠? 보면, 이게, 생각보다는 간단치가 않은 프로블럼이고요. 이게 비선형 컨스트레인트를 다루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선형 컨스트레인트를 다룰 때는, 실제적으로는 비선형 컨스트레인트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선형화를 시켜서, 선형화는 주로 뭐로 많이 하죠? 테일러, 시리즈 확장 방법을 써서, 그 테일러 익스펜션을 써서 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형이 돼 부등호 조건으로 만들어서 부등호 조건을 컨스트레인트로 걸 수 있는 옵티마이저 놓고 수치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의 프로블럼보다는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시장의 기회거든요, 지금요. 효율적 시장 기회선인데 나는 이 수익률 이하로 안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수익률 이하로.
이 수익률 밑으로 떨어지는 확률이 최대한 알파가 넘지 않게끔. 제 마지노선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랬을 때 앞에 있는 그 극대화 프로블럼을 푼다는 이야기는 여기를 통과하는 어떤 직선이 생겨서, 요점을 찾는 거예요, 요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은 요점에서 요점인데, 그 중에서 수익률이 제일 극대화가 되는 데는 여기라는 거거든요. 예, 요점을 찾는 문제인데 생각보다는 이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보려고 하고요. 내가 만약에 더 큰 수익을 찾아야 되겠다. 기대 수익이 이게 아니라 더 큰 수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위험을 더 줘야 되겠죠? 그죠? 그 얘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테크니컬하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